네, 지금부터는 이호정 대표님을 모시고 ODA 토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거였어요. 농업개발협력은 결국은 누군가의 생존을 다루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들었던 고민이, 예전에는 농업개발협력하면 잘 심고 잘 거두게 해서 농촌에 계신 분들을 잘 살게 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은 거기서 뭔가를 재배하여 이것들을 그 유통을 통해서 잘 전달이 되게 해서 수익을 나게 해서 그 수익이 이렇게 선순환되는 굉장히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있어야 되는구나. 농업과 관련된 기관들만 가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연구자도 필요할 거고, 국제기구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특히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ODA를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이들이 인볼브가 되어서 어떤 메커니즘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지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농업개발협력에서는 어떤가요? 참 중요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전처럼 종자를 일방적으로 이제 공짜로 농민들한테 주고 이것을 생산하고 또 이제 자가 소비로 먹고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이것이 하나의 산업 분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쌀을 생산해서 쌀을 먹는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좀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까? 그 기회라는 것이 이 가공하는 과정에서 또 일자리도 생겨나는 거예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이슈가 굉장히 좀 예민하고 굉장히 시급하죠. 도시로 막 나갔는데 어디에서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좀 시골에서 간 사람들은 하층민으로 전락해서 산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고 여기서 더 많은 돈을 벌게 하는 구조가 기업이 없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나라 식품기업이죠. CJ 제일제당과 함께 했던 이런 사례인데 지금 여러분들 언론에서 ESG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강요하지만 왜 하지? 라는 이제 의문도 드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활동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CSR 활동으로 우리가 연말에 가난한 이제 빈곤층에게 연탄도 나눠주고 특히 개발도상국 아이들한테 뭐도 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는 활동이었다고 한다면 결국은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가서도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지속 가능성과 이제 확장 가능성에 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ESG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이 환경, 사회, 이 거버넌스 이 지표가 더 좋아지면 밖에서 결국은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지표를 가지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내가 더 많은 투자, 더 양질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어떤 유의미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의 성과를 더 드러내야지 할 때 비즈니스를 개발도상국에서 하면서 굉장히 양가의 의미를 다 갖게 되는 거죠. 이 빈곤층에 대한 이런 지원들, 특히 이제 도너 입장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코이카다, 농식품부다, 아니면 뭐 월드뱅크다 이렇게 도너의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최근에 이제 난민들도 많이 생겨나고 전쟁, 코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예산이 우리 이제 코로나 때 농촌 개발에 있던 예산이 갑자기 이제 긴급구호나 백신 예산으로 다 쏠려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이제 들어가던 예산이 부족해지니까 그럼 어디서 이 개발 재원을 채우지라는 측면에서도 기업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기업한테 뭐 얼마 기부하시오가 아니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확장할까를 이제 고민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CJ가 여러분들 뭐 비비고 만두 먹고 김치 먹고 많이 이제 그런 식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베트남에 진출을 이미 했어요. 전 계열사가 다 건물 하나에 다 입주를 해 있어요. CJ 제일제당, 대한통운, CJ 프레시웨이 계열사가 다 진출해 있는데 그럼 거기에 리더십이 ESG에서 이제 G에 해당하는 역할이죠. 그 G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영업은 하지만 이 지역에 이 국가에 더 유의미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코이카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식품 공장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만두, 뭐 김치 만들어서 유럽, 뭐 어디 뭐 호주 이런 데서 다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한 공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원재료가 어디서 오냐? 베트남에서 오자. 그럼 베트남 농민들은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하는데 단지 그러면 그냥
아까 달라처럼 굉장히 잘 사는 지역에서 조달을 할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굉장히 못 사는 지역에 그 최빈 지역 중에서도 빈곤 가구가 전체 이제 처음에 베이스라인 했을 때는 33%가 넘었어요. 그 33%는 국가 보조금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마을에 저 정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을에 고추를 심게 하자. 그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지만 엄마가 인맥이 있어야지만 잘 먹고 살 수 있는 우리나라 3대 식재료가 있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산은 엄청 비싸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국내산 고춧가루야 하면 비싸요. 그 얘기는 상업적으로는 이걸로 이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경제성이 안 나와서. 그래서 CJ는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다 중국에서 소싱을 했었는데 그럼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여기서 그 이제 김치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고추를 심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고추 재배법을 알려주고 대부분 소수민족이어가지고 제도권의 교육을 제대로 좀 못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문해교육도 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생산해가지고 마을 안에 가공소를 지었어요. 제일 밑에 화면에 보이시는 이렇게 가공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하냐면 왼쪽 위쪽에 보시면 제가 처음에 갔을 때 2013년에 카사바하고 쌀을 주로 키우는데 농사도 거의 안 짓는 마을이었는데 저렇게 끝도 없는 고추밭으로 이제 3년 만에 탈바꿈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주를 세워라, 농약을 어떻게 줘라,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전문가들이 가서 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고추를 생산을 하면 그러면 가공소에는 이제 청년들을 고용을 하겠죠. 그러면 저렇게 이제 패키지로 만들어가지고 고춧가루로 CJ 홈쇼핑이 또 있어요. 베트남 안에. 그 홈쇼핑에서 판매를 해서 완판하고. 그러면 이 마을 안에서 이제 생산과 이제 가공과 판매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밸류 체인이 이제 작은 규모지만 이렇게 이제 샘플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아쉽게도 17년에 사업이 종료가 되고 19년, 2년 동안 코이카는 봉사단원, 그리고 CJ는 계속 이제 뭐 통역이나 이런 예산 지원을 계속해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 이제 외국인들 다 나갔어야 됐죠. 그래서 이제 저도 저 사업이 되게 걱정이 되는 게 가루로 빻을 때 남아있으면 저게 다 곰팡이가 생겨요. 나중에 식품, 아까 세이프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식품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막 너무 걱정이 되지만 결국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이제 위험이었고 이런 식으로 기업이 비즈니스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농사를 더 많이 짓겠다. 나중에 가봤더니 옆마을에 사업 대상지도 아닌데 낀족은 되게 공부를 많이 하는 민족이거든요. 똑똑해요. 저기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와가지고 우리 이거 하겠다라고 해서 점점 확대가 되는. 그래서 기업의 역할이 결국은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계속 판매 루트가 생기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식품 기업, 이거는 이제 일예지만 코이카의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라면 스프에 파, 뭐 양파 이런 거 건조돼서 들어가죠. 그럼 뭐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서 생산해서 저렇게 쫙 말려가지고 우리나라 삼양, 뭐 농심 이런 데다 이제 공급하는. 그러면 이제 그 농민들은 계속 판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지속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점점 더 이런 방식의 그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의 ODA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진이나 그림도 이렇게 같이 소개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CJ도 참 잘하고 있고 코이카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업들을 쭉 추적하시고 경험하시면서 이 나라는 참 그 농업개발협력 참 잘해. 이 기관은 참 잘해.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잘하는 편인가? 우리나라의 비교 우위는 뭘까? 뭐 이런 고민들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농업 분야에서는 아까 이제 교수님이 처음에 이제 종자 얘기 이제 하셨잖아요. 농업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농촌진흥청이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가 R&D 기관으로서 우리나라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종자를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농민한테 보급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농촌진흥청이 다 담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유지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반면에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안정된 직장은 있으시지만 돈은 많이 벌지는 못하시겠죠. 공무원 월급 받으시니까. 그런 소명의식 하나로 굉장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개발해낸 품종들이 엄청납니다. 뭐 쌀 품종, 보릿고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이제 추워지니까 농사를 노지에서 못 짓죠. 그러면 봄에 이제 봄보리가 날 때까지는 저장된 식품으로만 버티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보릿고개라는 것이 보리가 이제 봄보리가 생산될 때까지 버텨라, 살아남아라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당시 이제 60년대, 70년대 그때 그 당시 정부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 우리나라의 헝거를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통일벼라고 하는 이제 품종을 만들어냈는데 그건 마찬가지로 국가가 이제 주도를 해서 품종을 개발해낸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스티키한 쌀, 자포니카 품종을 먹는데 여러분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가면 풀풀 날리는 쌀, 인디카 품종을 먹죠. 여기는 빨리 자라고 병해충에도 비교적 강해요. 그러면 빨리 자라면서 강하면서 수확량도 많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좀 찰기가 있는 쌀을 원한다. 두 가지 형질을 교배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건데 그런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는 게 농촌진흥청의 역할이었어요. 지금 이제 K-라이스 벨트라고 해서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우리나라 통일벼 계통에 쌀을 공급을 해서 이제 식량 안보를 이제 확보하겠다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주축이 되는 기관도 농촌진흥청이고, 아까 이제 그 CJ 그 사진에서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갔지만 관계수로가 있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전 국토에 가면서 저수지, 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겁니다. 전 국토를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농어촌공사는 인프라,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국가기관에서 하고 우리나라의 기술을 발전도 했지만 그 두 기관이 개도국 사업에서도 똑같이 역할을 하세요. 전문성이 몇십 년 동안 쌓아 있으셨고, 뭐 전문가들도 당연히 그 해당 분야 전문가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 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제 학교, 특히 이제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농대, 축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굉장히 큰 이제 역할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축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축산 그 개발 협력해오는 우수한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 개발 협력 사업을 하시면서 중심을 좀 잘 잡아가고 계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필리핀으로부터도 원조도 받았거든요. 국제미장연구소,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라이스 리서치 인스티튜트가 필리핀에 있어요. 본부도 필리핀에 있고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가 지금은 최대 쌀 수입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이런 건 이제 정치 상황과 맞물린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개발도상국들도 우리나라의 이런 좀 발전된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농촌진흥청의 아파씨, 카파씨, 콜파씨 이런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계속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코피아 센터도 있고 이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아까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얘기도 하셨는데 경쟁력이 있어 보이긴 해요. 일단 우리나라가 현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배움을 통해서 딜리버리를 했을 때는 비교적 성공하지 않을까 싶어서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러프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혹시 구체적인 이 사업,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그 전북대도 그렇고 스마트팜 관련해서 해외에 그 개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보시려고 노력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기술이 굉장히 하이 퀄리티일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은 드는데 실제로 이게 잘 먹히나요? 성공적인 어떤 결과물로 이렇게 도달이 되나요? 네, 그래서 지금 교수님 딱 질문 주신 포인트에서 현재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이제 사업의 수요가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 이 사업 해주세요, 저 사업 해주세요. 이렇게 수요 들어오는 게 가장 많은 게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이런 키워드입니다. 우리나라가 백색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거쳤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노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얼마 안 돼요.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고, 가을 이후에 추수 이후에는 이 저장식품으로만 먹고 살았어야 되는데, 요 시기에 이제 비닐하우스, 조금만 도시를 벗어나도 비닐하우스 볼 수 있죠. 그 플라스틱 필름이 보급되면서부터 국민의 영양 개선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어요. 연중 채소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딸기는
봄에 먹는, 이제 이른 봄에 먹는 과일이었는데 우리 겨울에 먹잖아요. 어떻게? 스마트팜으로 다 생산을 하는 거예요. 개발도상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동아프리카 지역에 막 메뚜기 떼 오고 막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얼마 전에 이제 파키스탄에서 오신 선생님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파키스탄이 지금 한국보다 한 10도가 더 높아야 돼요. 40도가 넘고 굉장히 건조하고 겨울엔 또 한국만큼이나 춥고, 이 엄청난 이제 온도 차이를 보이던 나라가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 폭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겨울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여름은 조금 더 서늘해지고,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더 살기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농작물은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이 기후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더 이상 못 자라는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아까 기상재난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르완다를 갔는데, 지금 비가 오면 안 되는 시기인데 비가 하루 종일 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러면 원래 건기에 심었던 작물은 이제는 더 이상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을 그나마라도 컨트롤 해주는 게 그린하우스고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잠깐 화면 볼까요? 우리나라의 스마트팜과 개발도상국의 스마트팜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이제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한다는 스마트팜을 이제 가서 찍어봤어요. 이제 여러분들 눈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겠지만, 이제 밖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비닐하우스 같아요. 이게 유리로 돼 있을 수도 있고 비닐하우스로도 돼 있을 수 있는데, 위에서 이제 뭐 바람이 얼마나 분다, 온도, 습도 얼마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측정하는 센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딸기 농장인데, 작업하기 좋게 사람 이제 허리만큼 키를 이제 올리는 거예요. 매드를 이제 올려가지고 딸기를 생산을 하는데, 굉장히 큰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왜냐? 문을 열고 닫고,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죠. 그런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는데? 라고 하면 이제 밖에 있는, 여기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산화탄소 탱크가 있어가지고, 그럼 이산화탄소 농도를 좀 더 공급한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센서에 있는 데이터가 다 컴퓨터 하나로 이제 모이고, 그러면 문을 열고 닫는 것, 이런 이제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장주의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일 보면서도 그걸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열고 닫자, 아니면 내가 빨리 들어가 봐야 되겠네, 이런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은 굉장한 에너지를 요합니다. 전기 엄청나게 먹죠. 이산화탄소 들어가죠. 저런 시설 들어가죠. 투자 비용도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니까 저게 가능해요. 하지만 같은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뭐 다 스마트하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팜도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어요. 이제 3세대로 올라갈수록 더 이제 자동 제어라고 해서 그런 거 해요. 네덜란드에 있는 어떤 특정 학교하고 기관에서 전 세계 스마트팜 그 경진대회 이런 게 있어요. 매년. 그러면 나는 몸은 한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독일에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네덜란드에 있는 온실에서 누가 잘 키우나, 이런 것까지, 그거는 이제 선진국끼리의 얘기고, 개발도상국에서는 그러면 온실 스마트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걸 제가 몽골에서 찍은 거예요. 몽골은 한 8월 말 9월 초 되면 이제 눈 내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창을 막 크게 내놓고 온실을 만든다라고 하면 엄청난 연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이제 제일 왼쪽에 보면 북쪽으로는 두껍게 해서 북은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남쪽으로만 이렇게 창을 길게 내죠. 저게 눈 온 지 한참 됐을 때 찍었는데도 눈이 저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사람 키만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수준의 이제 스마트팜까지는 아직 가지 않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드니까. 몽골 같은 경우에는 유목민이었어요. 고기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식습관이 채소에 많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게르에서 막 석탄으로 떼니까 공기가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럼 몽골 정부는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채소를 많이 공급하자가 몽골 정부의 1순위 정책이에요. 그러면 현장에 가봤더니 이제 왼쪽 하단에 있는 사진이, 우리나라 같으면 저거 상품으로 못 파는데? 할 정도 수준의 채소들이 비싼 값에 팔려요. 왜냐? 없으니까. 우즈벡, 중국, 인도 이런 데서 다 수입을 해와요. 물어봐요. 이거 품질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안다. 농약 덩어리인 거 안다. 그래도 없으니까 먹는다. 저거는 이제
되게 젊은 부부가 하는 농장이고 굉장히 잘 하는 데를 제가 이제 선도 농가를 가본 건데 저렇게 이제 히팅을 해요. 저기 이제 줄 이렇게 가 있는 게 이제 히트가 나오는 거고 채소를 생산을 해가지고 마트에 팔아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의 입장에선 저렇게 밸류 체인이 별것도 아니에요. 울란바토르에 대다수의 국민이 몰려서 살고 저렇게 농장 하나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입해다 먹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그 안전한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좋고 이제 제가 못다 이룬 꿈이긴 한데 여러분 울란바토르에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우리나라 편의점들, CU, 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뭐 GS 이런 데 다 진출해 있고 이마트 매장이 엄청 큰 매장이 3개나 가 있어요. 울란바토르에만. 아마 더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거 한 2019년의 얘기인데 그럼 이제 저의 꿈은 뭐였냐면 스마트팜 만들어서 생산해서 이제 이마트에 판매하고 이렇게 그 농민들한테 저런 기회를 주고 이런 밸류체인의 야망은 제가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해야지. 이런 그래서 이제 기업과도 연계되고 이 밸류체인이 이제 몽골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수입의 대체 효과죠. 국가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가 국민의 영양 개선, 건강 보건 지표 상승 이거를 이제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전북대 학생들 이제 코이카에 들어가서 몽골 담당하게 된다. 그럼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네. 하고 이제 이건 이제 인도네시아예요.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 정도만 돼도 스마트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잘 사니까. 인도네시아는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찍은 사진인데 기후가 좋죠. 스콜만 막아줘도 굉장히 채소의 품질이 이제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비가림 정도만 해도 이제 엽채류, 이파리가 있는 채소들의 품질이 그래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저 정도만 돼도 되지 막 아까 우리나라처럼 막 최첨단 이런 거는 정말 일부 갤러리아 백화점에 들어가는 채소류는 그렇게 생산해도 돼요. 왜냐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우리나라도 저렇게 스마트팜 3세대 정도 갖고 있는 농가들은 굉장히 자본력이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굉장히 좀 똑똑하신 농민이어서 딸기가 찬 데서 자라는 작물인데 저렇게 딸기 실험을 하고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베트남에 여러분들 관광 가셔가지고 마트 한번 가서 물가 한번 조사해 보세요. 딸기 요만한 패키지에 10,000얼마를 팔고 있는데 줄 서서 사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설향 딸기를. 우리나라 설향 딸기 재배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마켓이에요. 바로바로 AT 이제 채널을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하니까 개발도상 수요가 엄청나니까. 그런데 이제 요 농가에서는 나도 키워봐야지 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딸기를 키우기가 쉽진 않아요. 더운 지방에서. 하지만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 계시다 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서 ODA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스마트팜 같은 경우. 그리고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기자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설비들, 시설들, 이런 업체들도 진출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도 이제 주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젊은 농민들, 이제 개발도상국에 이런 사람들한테 새로운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 들으면서 그 문득 드는 생각이 스마트팜의 종류가 굉장히 많겠구나. 그리고 상황마다, 그 환경마다, 심지어는 그 마켓마다도 이 스마트팜의 형태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스마트팜, 우리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최고로 좋은 거를 우리의 파트너 국가에 주고 싶을 터인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쪽에서 원하는 건 정말 비가림막 수준의 스마트팜인데, 우리는 첨단 기기를 다루시는 분들과 업체를 이렇게 딱 등에 메고 이거 다 드려야지 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프라와 유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예요. 저렇게 스마트팜이 들어가면 전기는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지만 유지가 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덥죠. 그리고 겨울에 춥죠. 그러면 냉방, 난방의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생산 비용 중에 이런 광열비가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해요. 그건 우리나라는 그냥 자본이 있으니까 그걸 다 유지하고 있는데 농가가 굉장히 어렵죠. 그 면에서. 개도국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좋고 이게 정말 최첨단이라고 하더라도 개발도상국에 가면 그게 당연히 서스테이너블하지 않다는 거. 이제 뭐 어느 정도 사업을 오래 하셨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전문가들도 알고 계세요. 결국은 정말 방향은 이렇지만 지금 여기에 기후 조건, 에너지 조건, 그다음에 이제 농가들의 소득 수준, 기술의 이제 그런 습득 정도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조정을 해야죠. 그래서 뭐 방향성은 저렇지만 그거는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바이고, 특히 이제 아무리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혹은 이제 민간 기업들 이런 데가 좋은 뜻을 갖고 있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좀 경각 이런 거는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드릴 질문과 약간 맥이 같은데, 우리가 농업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구상할 때 이거는 좀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좋은 거 다 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사실 해주신 말씀도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큰 그림을 그릴 때 이건 좀 신경 써서 가면 좋겠다라고 권해주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게 단지 그냥 여기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런 거나 써 라고 해서 굉장히 조악한 물건 하나 갖다 주고 이게 뭐 적정 기술이다 이렇게, 그건 정말 예전 얘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도 많이 밖에서 이제 배우고 온 사람도 많고 경제 수준도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쌀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옥수수다, 카사바다라고 하면 옥수수는 생산해서 이제 말려가지고 갈아서 뭔가를 만들어서 이런 조리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단계가 복잡해요. 그리고 카사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공차 가서 타피오카, 동글동글한 펄 먹죠? 그건 이제 고구마 같이 생긴 타피오카에서 오는 건데 얘는 독성이 있어요. 바로 먹으면 안 돼요. 청산가리 성분이에요. 그래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말려서 쪄서 독을 빼낸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주로 이제 굉장히 못 사는 나라들에서 나와요. 따뜻한 나라들. 아프리카에서, 왜냐? 기술이 없어도 되니까. 비료 안 줘도 되니까. 카사바 그냥 뚝 잘라서 심어놓으면 자라니까. 그런데 부가가치는 대만이 다 누리고 있어요. 왜냐? 얘를 이제 가공을 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기술 자체는 대만이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야망은 아프리카에서 타피오카 공장 만들기. 이미 제가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누군가는 하고 있겠죠, 거기에서.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그런 기술 같은 것이, 그러니까 사업을 기획할 때, 와, 여기 그럼 타피오카 돈 많이 벌겠다가 아니고 고려해야 될 조건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아까 스마트팜도 좋으니까 이건 해야 돼가 아니고 에너지, 그러면 광열 비용, 전기에 1kW당 얼마 내고 있는지, 평균 소득은 얼마인지 굉장히 공부를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면 기획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거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베트남 정부, 에티오피아 관계자예요. 그럼 어디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고민이 돼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뭐 코이카,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뭐 전북대학교 교수님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상의를 하겠죠. 우리 어디 사업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일단은 농업 분야에서 혹은 스마트팜 분야에서 관계 수로인지 축산인지 이 분야에 대한 사업 지원이 타당한가부터 봐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뭐 인프라가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타당한가를 보면, 그러면 전 국토를 다 해줄 수 없죠. 디스트릭트 수준으로 우리나라 치자면 뭐 경기도, 경상도 수준으로 지역을 낮춰요. 그러면 이 지역의 현황하고 문제점 뭐냐, 농업을 해도 되냐, 사람은 있냐, 지금까지 뭘 해왔냐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을 하죠.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을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이 있다면 그럼 여기에 얽힌 스테이크홀더가 누구냐, 이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고 혹은 손해받는 사람이 누구고 여기에 또 참여해서 공무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럼 여기에서 농민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게 되는 거죠. 이들이 여기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앞에서 이제 문제점이 진단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채소가 너무 없어요. 우리 그 채소 못 먹어가지고 성인병이 너무 많이 걸려요. 고혈압, 당뇨, 몽골은 그 지표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이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사업 목표를 어떻게 정해야 되냐. 당장에 올해 몽골 사람들의 모든 성인병이 극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연차별로 혹은 그 좀 페이즈를 나눠가지고 요새는 주로 NGO 사업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3년, 3년, 3년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사업을 기획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 현실적인 목표치는 뭐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지속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5년 이후에 우리는 사업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그 5년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 아까 이제 가공 공장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공장을 지어주고 나가는데 그럼 여기에서 청년들이 고용이 돼가지고 이 기계를 돌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거는 이 5년 안에 기간 동안 계속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역량 강화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시설을 계속 활용하고 농사를 또 계속 지어서 시장이 계속 내다 팔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코로나 같이 우리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버넌스 위험이 조금 커요. 이따가도 이제 혹시 좀 성공 사례로 좀 말씀드릴 것과 이제 연관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부정부패가 많이 있었다. 근데 그거는 우리는 어떻게 개입을 할 수 없지만 이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이 사업은 좀 보호할 수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사업 단계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보는 것이 범분야 이슈예요. 범분야가 이제 크로스 커팅 이슈라고 하는 것이 젠더 이퀄리티. 우리가 아까 이제 여성 농민에 대해서 살짝 언급은 드렸지만 소외된 사람이 없게 하는 것. 특히 인권 문제. 여기에 공장 부지가 여기가 되게 좋다. 근데 누가 살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을 내쫓아야 돼. 그럼 이 사람들을 자의에 의해서 내쫓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상 그리고 뭐 환경적인 것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환경적으로 플러스만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람사르 습지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 습지는 아무도 건들면 안 돼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기관에서 여기 엄청 좋다. 엄청 넓네? 사업지 해야지? 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뭔가 서명하고 난리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람사르 습지. 다른데 다 거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보호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사업에 반영했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풀어서 써서 그렇지 이게 다 조사 항목입니다. 이런 것들로 사업을 이제 기획하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 사업만이 아니에요. 그럼 앞선 사업, 다른 분야의 사업, 나는 농업 사업이지만 교육 사업 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 청년들이 또 어떻게 졸업하면 직업훈련 사업인데 그럼 여기서 스마트팜 업체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연결될 수 있는 장치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업 유형과도. 그리고 이거는 NGO 사업이지만 저쪽에 있는 또 연수 사업이 있네? 그럼 또 여기에 또 연결시켜가지고 예전에는 이런 것을 오히려 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인터벤션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봤지만 요즘에는 그런 기회를 오히려 더 탐색할 수 있게. 저쪽에 월드뱅크 사업이 있네? 저쪽에 월드뱅크가 저장고를 엄청 크게 짓는데? 그럼 우리는 지어봤자예요. 예산의 규모가 동그라미 3개가 더 많으니까 그러면 저쪽 저장고를 우리 사업에서 어떻게 좀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장치들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이 지역의, 이 국가의 혹은 다른 기관에 대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업을 기획할 때 다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기획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목차니까, 결과 보고서의 목차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문헌조사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업 자료, 정책 자료, 이제 학술 문헌, 해외 사례 이런 이제 카테고리를 제가 조금 나눠봤어요. 그러면 먼저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보자면 우간다다. 우간다의 SDG 이행 현황이 뭐냐? 이 나라 국가의 정책은 뭐냐? 그 ODA는 어디서 총괄해요? OECD에서 하죠.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서 통계치를 내요. 특히 이제 대학생, 대학원생 여러분들께서는 논문 쓰실 때 디폴트로 제1-1장 하면은 OECD 다크 통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월드뱅크의 각 국가별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좀 문화적인 맥락, 특히 이제 뭐 인구 통계학적인 역사적인 맥락이 뭘까라고 했을 때는 또 미국 CIA에서 제공하는 팩트북이라는 게 기초적인 이해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전에 투치족이 싸웠는데 그럼 전쟁이 있었지. 그럼 르완다는 이런 종족 간의 갈등이 아직도 드러나진 않지만 상존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을 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 그리고 간과하는 것이 이제 각 국가별 대사관이 있죠. 대사관 홈페이지에 엄청난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어요. 기본 자료들. 그러면 매월 그 국가의 경제 자료들, 정치 현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업데이트가 매월 되니까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논문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 학술 논문을 하라는 게 아니고 according to 그 자료. 그래서 내가 그럼 요 분야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요즘 굉장히 보물 창고가 ODA 코리아 사이트예요. 그리고 코이카 홈페이지에 코이카 지식 사이트가 있어요. 탭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모든 사업 자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ODA 코리아에 가면 모든 정부기관의 평가 보고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구하려고 딴 데 헤매지 마세요. 요 두 사이트만 다 뒤져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업 자료는 다 구하실 수가 있고, 그럼 이건 이제 기본적인 자료인 거고, 문헌 조사할 때 우리 정책 일관성이라는 게 평가의 주요 항목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정책은 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왼쪽에 보신 표입니다.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모태가 되는 정책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논의가, 고민이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과관리 체계는 뭐고, 예를 들어서 그린 뉴딜 ODA는 뭐고, 과학기술 ICT ODA는 뭐고, 스마트팜 얘기 들어가면 여기 자료도 다 뒤져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새 정부 들어서 ODA 추진 방향이 뭔지, 이제 올해 나온 자료인데 아프리카에 대해서 개발협력 추진 전략은 또 뭔지, 이런 모든 다양한 것들은 어디 있어요? ODA 코리아에 다 있습니다. 사업 자료들 코이카 자료에 다 있고요. 그리고 학술 문헌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대학원생이다, 혹은 이제 나중에 나 박사 논문도 쓰고 싶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근거에 기반한 그 사업을 기획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빈곤 극복에 혹은 어떤 지표가 쓰였고 어느 나라에서 어느 사례가 있었지라고 학술 논문을 찾아보는 좀 훈련도 하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농업 분야에서는 FAO, IFAD, WFP 이런 이제 주요 국제기구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주로 어느 사업을 하고 있지? 사업의 사례를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뭐 자이카, USAID, GIZ 이렇게 해외 공여기관의 사례들. 그러면 이것들이 기획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자이카에서 저기 무슨 농업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기 관기수로 엄청 하고 있는데, 그럼 나 저기다가 농사 지어야지. 우린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 공부를 하시라는 거. 그래서 이제 조사를 가실 때 나중에 이제 진로회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문서를 생산해내실 줄 알아야 돼요. 남이 쓴 거 빨간 펜을 치는 게 아니고 내가 빈 종이에서 시작해서 내가 이런 문서를 생산해낼 수 있어야지만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목차 보여드렸죠? 그 목차가 이렇게 다 카테고리가 나눠지는 거예요. 정책을 조사하고, 기존 사업은 또 레슨 런드는 뭔지, 거기에서 기존 사업에서 우리가 차용해야 할 것, 혹은 또 더 발전시켜야 될 것들, 그리고 현지 조사를 가셔는 여기에 주로 이제 스테이크홀더가 누군지, 그리고 특히 이제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디폴트로 들어가요. 저장고, 유통센터, 관계시설, 이렇게 이제 물리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로가 제대로 깔려 있나? 시장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기는 들어오나? 물은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현장을 가야지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조사 보고서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 이제 기획조사 보고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포절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NGO에 들어가시거나 혹은 뭐 코이카에 들어가시거나 농어촌 공사에 들어가시거나 이렇게 전문가로서 국제개발협력에 몸담으시면 이런 것들을 다 쓰실 줄 알아야 되고, 특히 이제 PDM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산출물, 성과, 그 다음 영향 구조적으로 파악을 해서 문서에 담아내실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 매트릭스 안에 구현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은 정답은 없어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성과 지표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은 농업뿐만이 아니고 과학기술, 뭐 교육, 보건, 이렇게 코이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엑셀 자료가 다 업로드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PAO다, 혹은 내가 뭐 전문가다라고 했을 때 조사를 가서 PDM을 구성할 때 산출물 지표 여기서 그냥 뽑아 쓰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과 지표,
이 중에 하나 고르셔서 그렇다고 아무 맥락이나 고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신규 개간된 농지를 면적을 뭐 몇 헥타르를 조성을 하고 농민 교육이 몇 회 들어가는데 그래서 결국은 평균 소득이 높아지더라. 이 변화의 단계를 논리적으로 구성을 할 줄 아는 그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그거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사업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디테일하게, 프랙티컬하게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도 사실 연동된 건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기획을 짜자잔 잘해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됐어요. 이 사업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되나요? 평가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ODA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결국은 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제대로 전달이 되어서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정말 더 잘 살게 되었는지 검토를 해야지만 우리도 그 다음 사업에 더 잘 적용을 하고 혹은 또 잘못됐던 점은 다시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획과 평가가 저는 따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은 한 몸이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만 기획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가치사슬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평가를 마치 이 사업을 수행한 사람의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점수 인플레가 엄청났어요. 사업을 평가해보면 엄청 망했는데 막 A 막 이래요. 그거 막 C 주면 막 싸움 나고 난리 나요. 요새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냐면 적절성, 일관성, 효과성, 효율성, 영양,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요 이제 OECD 다크에서 얘기하는 6대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이것은 농업, 교육, 과학기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기준에 맞춰서 점수표가 있어요. 이건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표가 있고 여기에 의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되냐? 그럼 평가를 잘 받으려고 하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사업을 기획할 때 PDM을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럼 산출물이 뭐다? 이제 그 산출물 밑에는 액티비티가 들어가겠죠. 활동. 뭐 예를 들어서 농민 몇 회 교육, 공무원 몇 회 교육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산출물이 뭐예요? 몇 회 교육한 게 산출물이에요. 교재 몇 건 개발, 뭐 저장고 몇 개 건립 이렇게 산출물이 나오죠. 그럼 결국은 이게 어떻게 아웃컴으로 이어지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12.3에 농산물 폐기가 혹은 농산물 손실이 이 저장고를 짓기 전에는 40%에 달았는데 저장고로 인해서 한 10%로 줄었다. 이런 건 굉장한 아웃컴이 돼요. 그리고 농민이 아까 이제 CJ 사업에서 33%가 그 마을에서 이제 정부 보조로 살던 사람들인데 사업을 통해서 16%까지 낮아졌어요. 그래서 해마다 제가 모니터링을 가면 점점 앞에 동네에 슈퍼가 하나 생기고 식당이 생기고 그럼 저 옆 동네 살던 삼촌 데려와가지고 고추 농사 막 자기들끼리 그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굉장한 아웃컴이 되는 거예요. 농가 소득이 점점 더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뭉뚱그려서 했다면 요새는 다 연차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계획을 해요. 이게 그대로 평가표에 들어가요. 얘가 제대로 1차 년도에 잘 수행이 됐는지, 목표치 대비 얼마 정도 달성했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를 받으려면 계획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다 기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가 과정평가와 성과평가가 있는데 사업 수행 중에 혹은 이제 사업 종료 직후에 해당하는 것이 종료평가예요. 사업 종료 2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종료평가는. 그런데 이제 이게 끝나면 예전에는 기초선이라고 뭔가를 하긴 해요. 사업 시작할 때. 그리고 사업이 종료되면 종료평가를 또 해요. 근데 중간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사업을 시작한 지 뭐 이래서 미뤄졌고 저래서 미뤄졌고 막 해가지고 한 3년 만에 모니터링을 가면 가. 근데 요새는 연차 점검이라는 걸 해요. 그게 어디서 이어져요?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획할 때부터 이 목표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갖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면 나는 평가 전문가야. 사실 이 분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분야를 모르면 그거는 사실은 변죽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농업 분야에서는 또 이게 중요하구나.
교육 분야에서는 또 요 관점에서 또 평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어지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저 장부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이제 몇 개 사업을 좀 샘플링 해가지고 사업 평가를 갔는데 요거 조금만 더 기자재만 좀 보완해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평가 결과가 나오면 또 추가 지원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지원해놓고 방치하면 우리로서도 또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평가와 기획이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 두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PAO로 이제 뭐 기획조사 같은 거 이제 가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구조를 장착해 놓은 상태에서 기획을 하면 훨씬 더 기획이 뭔가 논리적이고 구조적으로 짜일 수가 있겠죠. 요건 또 뭐냐면 결국은 그래가지고 심사를 받게 돼요. 사업을 기획하면. 그러면 무작정 다 통과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요게 심사 주안점이에요. 이게 다 점수표가 하나하나가 있는 점수예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기획을 하면 돼요. 네, 장시간 저희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우리 대표님 통해서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게 손바닥에 부딪혀야 소리가 딱 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수원국이 잘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 수원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뭔지도 궁금한데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내 맘 같지 않죠. 우리는 정말 선한 의도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획해가지고 막 박물관을 지어줬어. 공장을 지어줬어요. 가봤더니 안 쓰고 있어. 그럼 막 우리도 막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오는 이제 말이 수원 태세라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제대로 잘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태세가 좋은 국가들한테 지원한 거는 알아서 관리를 하고 알아서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도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안 된 나라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잘 되고 있는 나라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전문가로 이제 성장을 하셔가지고 현장에 가셨을 때 내가 이 관점에서 더 들여다보고 싶다라는 좀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셨으면 좋기 때문에 좀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르완다 사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분야에서 소위 그냥 유행어처럼 수원 태세가 제일 좋아. 이 나라는 거버넌스가 잘 돼 있어. 이렇게 말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르완다예요. 뭐냐면 르완다는 94년에 지노사이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유교가 있었어요. 서로 이제 같은 나라 안에서 후투족과 투치족이 서로 죽였죠. 국민의 한 60% 이상이 죽었어요. 그래서 한 2010년대 초반에 여기를 가면 막 차관이 한 30 몇 살,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 다 죽었으니까. 한참 일할 나이에 관료들이 막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국가 재건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우리 지금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옆에 콩고, 우간다 막 물이 넘쳐나는 나라예요. 탄자니아 뭐 바다 끼고 있어요. 바로 수출하면 돼요. 콩고 땅덩어리 넓어요. 다 갖고 있어. 자원도 많아. 르완다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가진 게 사람밖에 없는 나라예요. 게다가 나라 전체가 산악지역이에요.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죠. 작고. 이 랜드락드 컨트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핸디캡을 갖고 있는 게 비행기로 실어 나르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국가가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교육밖에 없고, 전 세계가 도와주러 굉장히 많이 왔지만 우리나라는 한 나라당 3분야만 받을 거야. 이런 고집이 세요. 우리나라도 3분야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육, 농업, 그리고 ICT인가? 아무튼 이래요. 보건 분야 사업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안 받아요. 그럼 우리가 세 군데에 해당하는 것만 받을 거야. 대신 우리가 많이 개입할 거야.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그 사업에서 코이카 예산이 950만 불인데 본인들이 150만 불을 거기에 태워요. 그래서 이게 1100만 불짜리 사업이 됐어요. 겉으로는. 왜냐? 그 150만 불에 자기네 공무원, 모니터링, 그리고 뭐 예산 이런 거 자기네가 다 관리를 해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기네들이 참여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돈 쓰는데 쓰는구나가 아니고 어떻게 쓰나를 관찰을 잘 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런 태세가 좋습니다. 모니터링을 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들이 해요. 왜냐하면 르완다는 공무원들이 선출직이에요.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 국민이 투표로 민주국가니까 투표로 해서 뽑아요. 그럼 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대통령하고 1대1로 그 지자체장이 사인을 해요. 뭐냐? 연별로. 매년 피지컬 이어에 우리 디스트릭은 도로 몇 킬로미터, 저장고 몇 개, 뭐 학교 몇 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표치를 대통령하고 서명을 해요. 그래서 1년차 때 점검을 해요. 목표치 얼마만큼 달성했냐? 못했다. 경고. 내년에 또 가요. 또 목표 세워요. 못했다. 해고. 선출직인데. 그러면 임기가 보장돼야 되는데 그건 뭐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안 좋은 거죠. 사실은. 그만큼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이제 기획조사도 많이 다니는데 부시장이 저희랑 같이 다녀요. 왜냐? 여기 이걸 꼭 유치해야 되니까. 이 지역에.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니까. 나는 디스트릭을 보는 거여서 이 시가 아니어도 돼요. 저 시에 가도 돼요. 좋은 데 있으면 저는 거기에 갈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은 자기네한테 유치를 해야 되니까 정말 이거 마음에 안 들어하는 표정이 다른데. 그래서 좋은 데를 자기네가 서제스천을 해요. 여기 전기 안 들어오는데 언제까지 끌어오겠다. 전기.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사업이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사업을 하면 뭐가 되든 돼요. 그래서 르완다가 그렇게 우리나라한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왜냐? 르완다가 한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10년 그 시기에 그런 부정부패 사건이 있어서 전 세계가 빼낸 적이 있어요. 나 더 이상 니네 나라에 안 해. 전 세계가 다 빠져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각성을 하고 본인들이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국제사회에 우리가 얼마만큼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보여주려는 노력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르완다를 가면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이 나라는. 다 산이구나. 다 산이구나는 뭐냐면 평지가 없어서 농사를 기계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저기에다 농사를 짓지? 할 정도로 산인데 그렇게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옆에 이제 콩고, 막 우간다. 뿌려만 놓으면 알아서 자라는 나라들하고는 규모로 경쟁이 안 되는데도 그렇게 힘들게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제 개인적으로도 애정이 많이 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수원 태도도 좋고 오너십도 좋은데 보시기에 이렇게 물론 수치로도 저희가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매년 다니시다 보면 노력하고 태도가 이러니까 확실히 달라지긴 하는구나 이런 거를 체감도 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완료된 이제 코이카에서 지원하고 특정 NGO에서 이제 오랫동안 르완다의 굉장히 시골 마을에 작은 사업이죠. NGO 사업은 이제 큰 사업이 많이 없어요. 근데 평가를 가봤더니 이제 저는 이제 좀 NGO를 사랑해서인지 몰라도 야, 이 예산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셨구나. 왜냐하면 물어보면 이제 주로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 비하하듯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걔네는 뭐 도와줘도 안 돼. 뭐 당연한 건 줄 알아. 혹은 게을러. 뭐 이런 평가들을 좀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문화적으로 우리 때는 할아버지 때도 가난했고 아버지 때도 가난했으니까 나도 가난한 거야가 굉장히 디폴트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NGO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 아니다. 같이 교육을 하고 같이 이제 문해 교육을 해가지고 내 이름을 쓸 수 있게 하고 내 장부, 어카운트를 가질 수 있게 해서 마이크로 파이낸스로 2만 원 빌려가지고 토끼 한 쌍 사와서 증식시켜서 갚고 우리가 볼 땐 되게 별거 아닌데 그 마을이 되게 작은 마을인데도 40개의 이제 그룹이 생겨나서 자기들끼리 서로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는 NGO 사업의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규모 PMC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디테일한 거는 굉장히 NGO가 장점이 있고 그런 것들로 하나하나 마을이 이제 좀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또 이것을 그냥 NGO가 하는구나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의 성과로 가져가요. 되게 야한 게 뭐냐면 시장님이 저장고 지었다. 그럼 우리 성과야. 근데 그건 원래 사인에 의해서 한 거니까 그러면 이것을 시가 방관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활용하지?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정도 건축이 막 딜레이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쌀이 많이 쌓여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활용하지를 본인들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 이거 쓸 수 있게. 그러면 쓰지 말라고 해도 쓰게 돼 있어요. 그런 데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크지 않은 나라도 굉장히 좀 희망적인 우리가 막 월드뱅크처럼 막 몇 천만 불 막 들여가지고 막 관계시설 엄청 막 잘해놔도 결국은 농민들이 내가 쓰고 내 논에 물이 들어와서 돈을 벌고 애들 학교 보내고 이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는 비단 예산의 규모에 비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NGO가 정말 이렇게 좀 현장 중심의 이런 사업을 하고 그 중심에는 또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된 농업 기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시간 저희가 그 학술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들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중간중간 우리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경험하셨던 이야기들을 많이 공유해 주시긴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커리어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대표님이 되셨는데 어떠한 길을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즐겁게 걸어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지금 영상이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많이 보실 예정이셔서 우리 젊은이들이 대표님처럼 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그 힌트를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크로스핏을 해왔어요. 정말 지금 이제 늙어가지고 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출장을 많이 다니니까 이 시차가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저도 조금 아픈 시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분야에 버티려면 지력보다 체력이다. 정말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왜냐면 남 도와주러 가서 내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거보다 큰 민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을 많이 다녀야 되고 내가 책상에서 고결하게 일하는 게 아니고 현장 가서 그 나라 사람들 뭐 먹고 사는지 뭐 어떻게 사는지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려면 내 체력이 좋아야 돼요. 일단은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제가 지금은 이제 저 혼자 하는 1인 컨설팅 기업의 대표이자 직원이자 있지만 그 전에는 이제 코이카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농업을 전공했어요. 원예학과 나오고 이제 박사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이카에서 있다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의 이제 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거기는 이제 연구를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늙기 전에 재밌는 일 해야지 라고 해서 작년이죠. 작년부터 이제 저 혼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1시간 남짓 2시간 가까이 동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재밌는 일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신기한 상황이에요. 저 항상 그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슨 코이카 이사장도 아니고 수출입 은행장도 아니고 지가 뭔데 저렇게 행복해? 라고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니까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길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저랑 같은 커리어를 밟아온 선배들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가지고 뭘 한 게 아니고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있는 되게 도움이 안 되죠, 교수님. 지금 이런 말하는 학생들한테. 뭐냐면 각자의 살아온 이력, 각자가 가진 꿈, 각자가 가진 전공, 내가 하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주니어 때 제가 아쉬웠던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런 거 나 때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좀 덜 힘들었을 텐데. 근데 지금은 좀 장치가 있구나 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20대 혹은 30대 초반에 이런 길을 좀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보다 더 전문성을 갖고 내 전문 분야를 개척하고 싶어라고 할 때 가장 이제 뭔가 FM이죠. 교과서처럼 보이는 게 이제 외교부에 JPO 등록하시는 건데 요거는 만 32세까지. 영어 성적 월등히 좋으셔야 되고 언제 발령받을지 몰라요. 일단은 풀에 등록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나 이런 거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저는 당연히 이거 좀 도전해 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학부를 졸업했고 혹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농업 분야에서의 커리어 혹은
뭘 할 수 있을지를 좀 탐색해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농식품부에서 오아시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인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농업과 관련한 국제기구들 여기에 파견이 가는데 이거 이제 올 상반기 거는 저기가 마무리가 됐고 아마 하반기에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년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들 60명이나 뽑으니까 이런 이제 농업 분야에 관련된 것도 한번 보시고 국제식량정책연구소라고 이프프리라고 이제 DC에 있는데 옆방이 월드뱅크였대요. 여기 갔다 온 친구가 저기 가가지고 박사님들 많이 만났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경험해보고 나는 현장이 아니고 연구를 좀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또 이런 기구에서도 다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하고 싶고 특히 이제 농촌진흥청에서는 코피아 센터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에.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에 다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연구원 신분으로도 또 인턴처럼 뽑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박사님들이 하시는 연구 도와주고 어깨 너머로 또 농업 분야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코이카에서도 영 프로페셔널을 뽑아요. 이제 올 상반기 건 이미 이제 끝나서 발표 났고 하반기에도 이제 발표가 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저는 국제학 전공이다. 혹은 이제 문과예요. 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없어요? 할 거 엄청 많은데. 특히 이제 저는 해외 사무소에 나가시는 것을 좀 권유해드리고 싶은 게 당장에 내가 뭐 어디에 가가지고 PAO로 막 현장에 가서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사람 일이라는 게 몰라서 또 혹시 또 안 좋은 상황에 또 처해가지고 나 이 분야를 떠날 거야 이런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이제 이런 YP를 거치면서 탐색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 지역에 좀 살만한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좀 할만한가라고 하면 코이카 사무소에서는 그래도 사무소에서 일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되죠. 이런 안전이나 이런 그런 근무 환경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로 이제 저는 좀 지원을 해보시라. 얘기를 해보고 싶고 만약에 이제 YP를 거쳤다. 그리고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일정 정도의 PAO 한 뭐 1, 2년 정도의 경력이 있다. 나 조금은 경험해봤다라고 하면 코이카 사무소에 분야별로 개발협력 코디네이터를 뽑아요. 보건 코디네이터, 농업 코디네이터 뭐 이렇게 분야별로 좀 사무소마다 수요가 다르지만 이렇게 뽑아서 거의 부소장급의 역할을 해요. 그럼 이제 내가 보건 분야 사업을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경험이 돼요.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싶고 만약에 코디네이터 경험도 쌓았다라고 하면 KMCO라고 하는 또 직렬도 있어요. 뭐냐면 코이카가 이 8개 국제기구랑 멀티바이 사업을 한다. 그 코이카가 뭐 WFP에 에티오피아에서 쌀 사업 관련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한 담당자를 한국인을 뽑아서 사업비 안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국제기구에 굉장히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이거는 경쟁률이 좀 높아요. 왜냐? 앞단의 경험이 좀 있어야지만 이걸 할 수가 있고 영어 장벽. 왜냐하면 면접을 코이카 면접뿐만이 아니고 이 기구 면접도 봐요. 그러니까 문서를 잘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영어도 잘 소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앞단에 있는 경험이 조금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코이카 혹은 이런 이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의 이제 주니어로서 들어가는 방법이고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뭐 분야의 박사 학위가 있는 거고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뭐 무역을 전공했어. 그러면 무역을 위한 원조. 특히 이제 아까 뭐 밸류체인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개발도상국들도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그 분야에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WTO에 뭐 가실 수도 있고 이게 딱 잘라서 이거는 개발협력 분야고 이거는 연구 분야고 이런 게 사실 이 경계가 최근엔 다 흐릿해집니다. 지금 여기 계신 박지원 교수님도 교수님이시지만 개발협력을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많이 해오시는 분이고 문경영 교수님도 그렇고 교수님들이 전문가로서 당연히 이 분야에 이제 하실 수 있는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좀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공부를 계속 하시기를 저는 권해요. 그게 또 각 뭐 석사, 박사를 거치면서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들, 알게 되는 것들이 더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조금 많이 가져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 2시간가량 거의 우리 대표님의 집을 다 홀딱 빼먹었는데
제 권위로 이제 클로징을 할 건데요. 제가 네. 클로징 멘트를 사실 뭐 해야 되나 되게 고민하다가 방금 전에 딱 별처럼 딱 떠올랐어요. 저희 오늘 특강 제목 혹시 인디코드가 네. 개발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누군가의 기쁨의 줄임말이거든요. 어?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Delights 이렇게 해서 오. 이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개발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누군가의 기쁨을 논의를 했는데 오늘 결론은 개발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이효정의 기쁨을 봤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장기간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숨겨진 보석들을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대표님이 이 장기간의 국제개발 협력을 위해서 그 다양한 일들을 해오시면서 기쁘셨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내가 기쁘게 살 수 있는가를 누리신 그 커리어를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발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이효정의 기쁨을 오늘 저희가 같이 누리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